한번 악바리처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다 베이스로 깔려서 내가 성장한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요, 영원히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뭔가 하나씩 이루면서 힘들어도 버텨야지. 요즘에 사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버티고 나면 좋은 게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버팁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일의 결과를 중시하고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며 매사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조심조심 느려지고 망설여지고 신중해진다? 뭐죠? 조심성의 증가. 바로 딱 나오셔야 돼요. 2번, 불면증, 식욕부진, 기억력 저하, 체중 감소, 흥미와 의욕 상실 등의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식욕이 부진하고 흥미와 의욕이 상실됐다. 요것만 보고 딱 아셔야 됩니다. 뭐죠? 우울증 경향의 증가. 이런 것은요, 여러분 보기를 다 보지 않아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를 동그라미 치면서 답을 바로 찾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3번, 요양시설에서 대상자의 가족에게 집에서 쓰던 물건이나 가족 사진을 가져오게 하여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어떤 것을 고려한 것인가? 쓰던 물건, 뭐죠? 애착심을 고려한 것입니다. 우리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에서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의 증가, 이런 거 배웠어요.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오던 친근한 사물에 대해서 애착이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시설을 입소할 때 물건을 같이 보내면은 마음에 안정이 있다. 안도감,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자기 정체감을 유지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4번,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고 익숙한 습관,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며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경직되어 있다, 경직성의 증가예요. 경직성이 뭐죠? 굳어있다, 딱딱하다, 튕겨져 나간다, 말랑말랑하지 않다, 이거 아닙니까? 노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이나 태도, 방법을 고수하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조심스럽습니다. 융통성이 없다 하면은 경직성의 증가예요. 노인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서 국가고시에도 가장 많이 나왔었죠. 5번, 현대사회의 노인과 가족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부모들이 손자, 손녀와의 동거 관계를 불편해한다. 2.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줄어들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다. 3. 노년기의 형제 자매는 사회적 지지자로서 의미가 없다. 4. 자녀가 직접 노인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5. 배우자 사별 후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오래 산다. 2번이죠.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줄면서 혼자 사는 노인, 독거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요. 노년기의 형제 자매는요, 사회적인 지지도 되고 어릴 때는 경쟁심이나 갈등이 있었지만요, 나이 먹으면서는 상호 이해를 하고 동조성이 강화된다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공유한다. 자녀가 직접 노인 부모를 봉양하는 일은 줄어들고 있죠. 배우자 사별 후 누가 더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죠? 남성이 지금 오래 산다 했으니까 틀렸죠? 여성 노인이 더 오래 산다는 거죠? 조부모들은 손자, 손녀와의 동거를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만족해해요. 그리고 부모 노릇을 할 때보다 더 좋아합니다. 역할에 쉽게 적응을 한다는 거. 조부모는 손자녀에 대해서 책임이 없고 순수하게 애정으로만 감싸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자녀가 그 조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니까 자존감이 올라가죠?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도 기여할 수가 있다. 6번, 노화로 인한 노인의 심리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유연성의 증가, 2. 외향성의 증가, 3. 조심성의 감소, 4. 독립성의 증가, 5. 의존성의 증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면서 신체적으로도 의존하게 되고요. 정년퇴임하고 뭔가 돈 벌 수 있는 역할을 상실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의존하게 됩니다. 중추신경 조직이 퇴화되니까 정신적으로도 의존하게 되고요. 배우자가 죽거나 이 친구들이 죽으면서 중요한 사람을 상실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7번,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중 노인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서적인 반응은 1. 소외감, 2. 불안감, 3. 상실감, 4. 정체감, 5. 자아존중감. 정답은요? 상실감입니다.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상실감. 일단 배우자가 죽었으니까 굉장히 상실되겠죠? 우울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걸 받아들이고요. 나 그래도 혼자 살아야겠다 해서 정체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나 혼자 살아야겠다. 내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상실감에 우울에 빠져 있다가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나도 살아야겠다. 정체감을 가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혼자 잘 살아보자. 개척하게 된다. 배우자의 사망이 스트레스의 1순위라고 했죠.
8번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년기의 가족관계 변화 중에 옳은 것은 1. 부부 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된다. 1번 딱 그냥 답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쵸? 2번 성 역할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있다. 3. 노년기 부부 간의 관계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되고 있다. 4. 부모에 비해 손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지지 않죠. 부모가 더 책임감이 강하다. 5. 노년기에 이르면서 형제 자매와의 경쟁심이나 갈등이 심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사회적으로 지지해준다고 했어요. 9번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을 받는 새로운 가족 형태는 국가고시에 정말 2번에 한 번씩 나오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수정 확대 가족이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노인을 돌본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죠. 근처 살면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살면서 부모님을 돌보는 게 수정 확대 가족이에요.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가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노인을 직접 부양하는 일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 10번 노인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상황은 1. 배우자의 사별 요거 아닙니까? 2. 경제적 빈곤감 3. 유대감의 상실 4. 자녀의 결혼 5. 은퇴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예요. 배우자 사별을 계기로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보다 잘 인식할 수가 있다. 11번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개인적인 대처 방법이에요. 1. 노인 요양 보험 확대 2. 사회교육 프로그램 참여 3. 양질의 노인 일자리 개발 4. 노인 복지 정책의 강화 5. 노인 요양시설의 확대 정답은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가 되겠죠. 나머지는 사회적인 대처 방법이겠네요. 12번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장남이 부양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2. 자녀에게 일방적인 부양을 강요한다. 3. 정서적 부양보다 경제적 부양을 중요시한다. 4. 몸이 불편해지면 바로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시킨다. 5.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는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 정답은요? 5번이죠.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고 했어요. 장남이 부양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니죠. 자녀에게 일방적인 부양을 강요할 수는 없죠. 노인 자신, 나 자신도 준비해야 되고 또 가족도 준비해야 되고 사회도 도와줘야 된다 했어요. 정서적인 부양보다 경제적 부양을 중요시한다. 뭐보다 뭐는 아니고요. 그냥 다 중요합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바로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시킨다. 노인은 최대한 가정에서 오래 살 수 있어야 한다. 유엔이 정한 노인 독립의 원칙이 있었죠. 집에서 내가 사는 게 하루라도 더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시설 가면은 뭔가 좀 너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니까요.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는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 1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은 노인은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거 하면 사실 딱 나와야 됩니다. 노인은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된다. 뭘까요? 존엄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기 보지 않아도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대우받아야 된다. 인간의 어떤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존엄의 원칙이다. 이렇게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노인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노인 유엔의 원칙 중에서 뭐냐? 소득이 있어야 인간답게 살고 내가 독립적으로 살 수가 있다. 최대한 가정에서 오래 살 수 있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독립의 원칙입니다. 15번 독거노인의 건강상태, 생활환경 변화 및 욕구 파악, 안전 확인, 생활교육 및 보건서비스 연계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 복지 사업은 결론은 노인 복지 사업을 물어봤어요. 1.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2. 자활 후견 사업 3. 시니어 클럽 4. 노인 일자리 사업 5. 문해 교육 프로그램 노인 복지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가 노인 복지 사업이라는 거. 노인 복지 사업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중에서 독거노인 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보호하는 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듣고만 넘어가세요. 그리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라고 했는데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도 있습니다. 노인을 종합적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 보호 전문기관, 학대에 대해서 예방하고 교육하는 게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었죠.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이런 것들이 노인 복지 사업의 유형입니다. 복지라는 것은 취약한 사람에게 뭔가 도와주는 게 복지예요. 노인을 돌봐주고 독거 노인을 보호해주고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이런 것들이 다 노인에 대한 복지 사업이라는 거.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건 뭐죠? 노인이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지원해주는 것이다. 16번 국제연합 유엔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능한 시설 거주를 권장한다.
2. 경제적 능력에 따라 대우한다. 3. 젊은 세대와 분리된 노인 문화를 형성한다. 4. 교육과 문화 서비스 제공은 최소화한다. 5. 시설에서도 기본적인 자유를 누려야 된다. 정답 5번이죠. 시설 거주를 권장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노인은 가정에서 오래 있어야 된다. 독립의 원칙이었어요.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대우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이죠. 젊은 세대와 분리된 노인 문화를 형성하나요? 사회에 통합되어야겠죠.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 참여의 원칙이죠. 교육과 문화 서비스 제공은 최소화가 아니라 많이 해줘야겠죠. 1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노인, 학대 사례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지요. 노인 학대에 관련된 기관 뭐예요?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18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다. 등급 외 ABC형에 해당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제공되는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는 등급이 없어도 서비스는 받을 수 있었죠. 1.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2. 경로당 활성화 사업 서비스. 3. 육아도우미 사업 서비스. 4. 노인 일자리 사업 서비스. 5. 노인 인권 보호 사업 서비스. 정답은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예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우리 교재에 26쪽에 있는데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나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요. 신체나 인지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해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바로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가 되겠어요. 대상은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됩니다. 등급 외 A, B, C 그 형에 해당하는 도움이 필요한 질환자 등까지도 이 돌봄 서비스를 해줍니다. 19번 다음 중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이 가능한 경우로 옳은 것은 1. 관절염을 앓고 있는 64세 남성. 2. 혼자서 걸을 수 없는 50세 말기암 여자. 3. 파킨슨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남자. 4. 난청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80세 독거노인. 5.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 중인 70세 남자. 정답은요. 파킨슨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남자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요.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뉘죠. 65세 이상은 질병명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65세 이하라고 한다면 미만이라고 한다면 질병명이 노인성 질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 다 공통적인 거는요.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돼요. 일상생활이 어렵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무조건 안 돼요.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면 이미 공단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 혜택은 안 된다. 퇴원하고 된다. 이런 건 답이 안 되는 거죠. 관절염은 노인성 질환이에요? 아니죠. 노인성 질환이 아니면 65세가 넘어야 되는데 64세니까 안 된다. 혼자서 걸을 수 없는 50세 말기 암 여자. 암은요. 노인성 질환 아니죠. 그러면 65세가 넘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일단 거동 불편하고 일상생활 어려워야 되는 건 다 공통이다. 65세 이상은 질병명 상관없다. 65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질병명이 노인성 질환이어야 된다. 노인성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어야 된다. 뇌졸중에서는 터지면 뇌출혈, 막히면 뇌경색 이렇게요. 20번 치매, 중풍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일상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입소자 9인 이내의 노인 복지시설은 여기서 포인트는요. 가정과 같은 하고요. 9인 이내입니다. 9인 이내일 때 뭐였어요? 노인 요양 공생이었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입소자가 10인 이상이라고 하면요. 이건 뭐죠? 이거는 노인 요양 시설이에요. 그냥 노인 공동생활 가정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틀려요. 노인 요양자가 들어가면 일단 아픈 거예요. 아시겠죠? 장애가 있어. 그런데 가정처럼 꾸며서 그냥 그 그룹 안에서 홈처럼 집처럼 살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고요. 10명, 20명, 30명, 40명, 100명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 있죠? 요양원은 요양시설이니까 노인 요양 시설이 되겠습니다. 요양원이 노인 요양시설이에요. 그래서 노인 요양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노인 요양이라는 네 글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입소자가 9인 이내이다.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가 10인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어려워도요. 9인 이내이다 하면은 공생이다. 어떤 공생? 노인 요양 공생,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다 그러면은요. 노인 요양시설이에요. 근데 여기 보기에서 노인 공동생활 가정 하면 아싸 공생 이러면 안 돼요. 요양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21번 65세 미만자가 앓고 있는 질병 중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질환은 1. 치매 2. 심부전 3. 고혈압 4. 퇴행성 관절염 5. 당뇨병 정답은요?
치매죠. 65세 미만일 때는 노인성 질환일 때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해준다고 했어요. 노인성 질환 뭐 있죠? 치매, 뇌졸중, 파킨슨. 치매는요, 같은 말로 알츠하이머병이라고도 합니다. 그쵸? 뇌졸중은요,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죠. 또 지주막하 출혈이다 해도 요 안에 들어가고요. 중풍이다, 중풍 후유증이다 해도 다 뇌졸중에 들어갑니다. 파킨슨, 그리고 진전. 진전은 뭐예요? 원하지 않는데 몸이 떨리는 거예요. 이런 병은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65세 미만자라고 하더라도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로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22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 팔이 골절된 60세 남자. 2. 당뇨약을 복용하는 60세 남자. 3. 혈압약을 복용하는 50세 여자. 4.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은 50세 남자. 5.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제한적인 60세 여자. 정답은요? 4번이죠. 혈관성 치매예요. 이것도 치매죠. 치매는 나이에 상관없다. 65세 미만이라고 해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1번 보자고요. 팔이 골절된 60세 남자. 골절이 노인성 질환 아니죠. 60세 남자는 안 된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골절된 거는 혜택이 없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는 60세 남자 아니죠. 혈압약 아니죠. 결핵은요. 노인성 질환은 일단 아니에요. 신체 활동이 제한적이다 하면은 혜택 받으려면 65세가 넘어야겠죠. 65세 이상은 질병명을 묻지 않는다. 65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노인성 질환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23번 장기요양 인정조사 시 대상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항목으로 오른 것은 1. 줄넘기 세수하기. 2. 식사 준비하기 양치질하기. 3. 전화 걸기 노래 부르기. 4. 옷 벗고 입기 방 밖으로 나오기. 5. 장보기 화장실 사용하기. 정답은요? 옷 벗고 입는 거, 방 밖으로 나오는 거가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이 사람이 생활이 가능한가 하려면 뭐 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이 세수할 수 있나? 또 양치할 수 있나 보겠죠. 그리고 밥 먹을 수 있나? 또 화장실을 본인이 가서 대소변을 가릴 수 있나?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이에요.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또 앉기, 방 밖으로 나오고 화장실 가는 거, 대소변 조절하는 거, 본인이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 평가 항목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줄넘기는 너무 과하잖아요.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요리까지 하는 거니까 어렵다. 전화 걸기, 노래 부르기 이거는 조금 벗어났다. 또 장보기 이거는 어렵죠. 그죠? 화장실 사용하기는 해당이 된다. 24번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75점인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장기요양 등급은 여러분 포인트 딱딱 아시겠죠? 귀요보 들으신 분은 상당 부분 이상하죠? 바로 2등급. 또 75점이에요. 발 사이즈 275mm 이거 기억나시죠? 바로 2등급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를 외워야 이 문제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어떻게 암기하면 되죠? 제가 귀를 걷고 있는데 앞에 있는 남자가 키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례합니다. 키가 도대체 몇 cm 정도 되세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요. 저 195cm입니다. 이런 거예요. 1등급은요. 95점 이상입니다. 발 사이즈는요. 275mm입니다. 발 사이즈는 의외로 작죠? 2등급은요. 75점 이상입니다. 농구공을 들고 계시네요. 농구공의 각도는요? 그랬더니 360도입니다. 이랬어요. 3등급은 60점 이상입니다. 1, 2, 3등급 점수 외우셨죠? 195. 키 195, 1등급은 95점 이상이다. 그럼 96, 97점이라 하면 1등급인 거예요. 275mm, 2등급은요? 75점 이상, 80점, 90점은 다 2등급인 거예요. 공의 각도 360도, 3등급은요? 60점 이상, 65점, 70점 다 3등급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농구 레슨 받고 싶어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451에 545입니다. 6글자예요. 451에 545입니다. 4등급은요? 51점 이상, 5등급은요? 45점 이상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 등급 없이 인지지원 등급만 45점 미만이라는 거죠. 나머지 다 이상인데 얘만 미만이에요. 아시겠죠? 점수로 이렇게 외웠을 때 75점이다 하면 275 2등급 바로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냥 1초 만에 풀으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국가고시는 80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문제에 1분씩 붙잡고 있으면 마킹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75점이야 2등급 그냥 3초 안에 이렇게 풀고 패스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냐,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냐, 부분적으로 필요하냐, 일정 부분 필요하냐 이거 암기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암기하면 될까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는 1등급인데요. 전 1진입니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니까 1진입니다. 1등급이에요. 이렇게 그냥 빨리 가세요.
그리고 이상하죠? 2등급은요.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며 하면은 이상하죠? 바로 2등급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점수를 275를 가던 상당 부분 이상하죠? 그래서 2등급을 가던 바로바로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게 3분만 시간을 주세요.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3등급이고요. 제게 사정이 있거든요.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4등급입니다. 이거를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25번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상하죠? 바로 2등급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26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1점이며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등급은 제게 3분만 시간을 주세요. 바로 3등급 나오죠? 공예각도 360도 61점은 60점 이상이니까 바로 3등급. 이렇게 빨리 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27번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 인정의 최소 유효기간은 2년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1년이었어요. 28번 장기요양의 등급, 유효기간, 수급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등급이 나오면 인정서입니다. 등급을 인정받아야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등급이 나오면 인정서이다. 인정서에는요 등급도 있고요. 유효기간 2년이다 나오죠. 어떤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 이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나옵니다. 급여가 여러분 월급이에요? 아니죠. 서비스 또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급여예요. 아시겠죠? 이용계획서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이용을 하려고 해. 총 한도액은 얼마인지,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지, 또 이 서비스의 종류와 횟수와 비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종류와 내용은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돈 얘기가 나오면 이용계획서로 가고요. 등급이 나오면 인정서로 가십니다. 30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몸이 닿는 거죠. 1. 구강관리 2. 생활상담 3. 언어치료 4. 행동변화 대처 5. 기본 동작훈련. 정답은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이 신체만 기억하세요. 몸끼리 닿아야 되는 거 구강관리, 또 몸단장, 식사도움, 밥 먹이려면 이렇게 또 숟가락으로 먹여야 되니까요. 체위 변경, 몸을 또 닿아야겠죠? 목욕 도와주고요. 화장실 이용 돕기, 세면 도움, 머리 감기기, 복지용구 이용 도와주는 거, 관절의 구축 예방. 이 요양보호사와 대상자의 몸이 닿아야 되는 것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생각하세요. 스킨십이 필요한 것은 신체다. 최근 국시에 뭐 나왔어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는 어떤 서비스냐? 휠체어로 이동하려면 일단 몸이 닿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식사를 도와주는 거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이다. 활동 지원 서비스 이것까지 알면 어려우니까 신체자에 포인트를 주세요. 31번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중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되는 욕구는요.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죠. 1. 음식을 섭취할 욕구 딱 나옵니다.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매슬로우의 위기적인 욕구. 인간의 욕구에는 단계가 있다 이거예요.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까지가 있는데 일단 생리적인 거, 배고픈 거, 자고 싶은 거, 목마른 거, 싸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단계. 생리적인 욕구 본능은 1단계라는 거. 이게 해결되고 나면은요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2단계예요. 배도 불렀어? 안전해졌어? 그럼 친구가 필요하죠? 뭔가 가족이나 친구 등 단체에 소속돼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생깁니다. 이 단계를 충족하잖아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요. 이게 끝나고 나면 결국은 자아실현을 하고 삶의 보람이나 자기 만족을 원합니다. 자아실현의 단계. 항상 물어보는 것은 생리적인 욕구 많이 물어보죠. 대상자들의 생리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구, 배고픈 거, 싸고 싶은 거, 졸린 거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32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속하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활동하는 서비스가 뭐가 있죠? 세탁, 옷 갈아입히기, 함께 은행 가기, 식사도움, 체위 변경. 정답은요? 함께 은행 가기죠.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활동은 활동인데 개인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대상자의 개인적인 활동 어떤 거? 요양보호사 혼자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가 같이 나가는 게 있어요. 외출 시에 통행,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은행, 관공서, 병원 같은 데를 갑니다. 또 요양보호사 혼자 가는 거요. 약 타러 가거나 은행 또 가주고요. 물건 사러 가고 관공서를 이용합니다. 대상자의 요구가 있다면은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 빈출 지문입니다. 집안이라는 거는요.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33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서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에 속하는 것은 집안일이죠. 목욕 도움, 말벗하기, 외출 시에 통행, 옷 갈아입히기,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요. 집안일 해주는 게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34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행동 변화 대처에 해당하는 내용은 뭐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행동 변화를 대처하려면은요,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가 되겠어요. 이 치매 대상자는요, 양치질 안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시켜야 되잖아요. 식사 안 한다고 그러면 좀 이따 먹이죠? 목욕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미뤘다가 하잖아요. 이런 행동의 변화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은요,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이다. 35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동도움, 식사도움, 화장실 이용돕기, 작업치료, 체위 변경, 기능 회복을 하려면은요,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 작업치료가 되겠습니다. 36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정서지원 서비스 중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하는 것은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편지 대필, 뭐죠? 편지를 대필해주는 게 그 대상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거예요. 정서지원 서비스에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것은 편지 대필이다. 이것도 과거 국가고시였죠? 말벗, 격려, 위로, 상담, 의사소통하는 것은 다 정서 지원 서비스이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개인 활동 서비스죠. 집안일하는 거, 일상 생활이죠. 스킨십이 필요한 거, 신체 활동이죠. 37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 옳게 짝지어진 것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생활 상담. 2. 정서 지원 서비스, 화장실 돕기, 몸단장하기. 3.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목욕 서비스. 4.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약타기, 은행 방문, 관공서 업무 대행. 5. 방문 목욕 서비스, 취사 청소. 정답은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요거죠? 약타기, 은행 방문, 관공서 업무 대행. 이게 개인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화장실 돕기, 몸단장하기 이런 거는 다 스킨십이 닿아야 되니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죠. 취사, 청소, 세탁 이런 거는 뭐예요? 일상적인 생활인 거예요. 38번, 치매 대상자가 혈압이 높은데도 목욕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혈압약을 복용한 후 바로 목욕한다. 2. 대상자의 가족에게 허락받고 목욕시킨다. 3. 샤워보다는 통목욕으로 한다. 4. 목욕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5. 혈압이 높을 때 목욕을 하면 위험함을 알린다. 정답은요, 혈압 높을 때 목욕하면 위험한 거예요. 혈압약을 복용한 후 바로 목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약발이 바로 안 들잖아요. 그쵸? 대상자의 가족에게 허락을 받는 건 아니죠. 가족이 뭘 알아요. 그쵸? 통목욕 위험하다. 목욕시간은 1시간 이내 아니죠. 항상 목욕시간 짧았잖아요. 통목욕도 통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5분이고 전체 목욕 시간은 20-30분이었습니다. 길게 하면 감기 걸릴 수 있고요. 목욕하면 혈압이 오른대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사우나를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땀도 막 빼고 마사지도 받고 그날 혈압이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왜 혈압 오를 때 목욕하거나 사우나 가지 말라 그러는지를 알겠어요. 혈압이 높을 때는 목욕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혈액순환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39번, 치매 대상자가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유를 알아본다. 강제로 갈아입힌다. 뭐 하지 않는다고 협박한다. 혼자 갈아입으라고 한다. 자녀에게 갈아입히라고 말한다. 정답은요, 갈아입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아본다. 이유를 묻는 게 아니에요. 묻는 건 아니죠. 묻지 않는다.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왜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가? 뭐 밑에 똥을 찌렸나? 창피해서 그런가? 아픈가? 이유는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강제로 갈아입히지 않습니다. 갈아입지 않으면 밥 안 줄 거예요. 이렇게 협박하는 거 아니죠. 혼자 갈아입지 못해요. 항상 치매 대상자는 함께 있어줘야 되지 혼자 하는 건 없어요. 자녀에게 갈아입히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40번, 치매 대상자가 입맛이 없다면서 식사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하죠? 식욕 촉진제를 준다. 음식을 강제로 떠먹인다.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 식사할 때까지 옆에서 기다린다. 5번이 없네요.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41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1점이며 하면 사실 딱 나와야 됩니다. 공의 각도는 360도 해서 60점 이상이면은 3등급이다. 이렇게 그냥 바로 푸시면 돼요.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등급은 제게 3분만 시간을 주세요 해서 바로 3등급 나왔죠. 등급 점수 아직도 암기 못하신 분 설마 없으시죠?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남자가 키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를 물어봤죠. 저 실례합니다. 키가 몇 cm시죠? 195cm입니다. 발 사이즈는요? 275mm입니다. 들고 계신 농구공의 각도는요? 360도입니다. 이게 바로 1, 2, 3등급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1등급은요, 키 195, 95점 이상입니다. 2등급은요, 발 사이즈 275, 75점 이상입니다. 3등급은요, 공의 각도 360도, 60점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61점이며 하면은, 60점 이상이야. 그러면은 3등급이지. 이렇게 바로 아실 거고요. 제게 3분만 시간을 주세요. 3분만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3등급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럼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요, 전 일진입니다. 1등급이에요. 이상하죠?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2등급이에요. 42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속하는 것은 1. 세탁, 2. 옷 갈아입히기, 3. 함께 은행 가기, 4. 식사 도움, 5. 체위 변경. 정답은요? 외출 시의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함께 은행 가기가 개인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외출 시의 동행은요, 요양보호사 대상자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은행 가고 관공서 가고 병원을 갈 수 있겠죠? 일상 업무의 대행, 요양보호사 혼자 대신해서 약 타고 은행 가고 물품 사다 주고 관공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이런 것까지가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키워드예요. 43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중 서비스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급여 항목은 50% 부담하나요? 복지용구 비용은 본인이 몇 퍼센트 부담할까요?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몇 프로 부담하죠?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몇 퍼센트를 부담한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거든요. 정답은요?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요건 맞아요. 단 비급여 항목이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1번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몇 프로 부담했었죠? 전액을 부담한다. 퍼센트가 아니에요. 2번 복지용구 비용은 본인이 몇 프로 부담하죠? 복지용구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것은 재가급여잖아요. 재가급여는 15%다.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재가급여라고 나오면 15% 바로 아는데 복지용구 비용이 뭐야? 재가급여에 뭐가 있어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게 있잖아요. 방문요양은 본인 부담금이 15%이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방문목욕도 15%이다 하면 맞죠? 주야간보호 15%이다. 재가급여가 요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요, 본인이 15% 부담합니까? 20% 부담하는 거예요. 소견서 발급 비용이나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 비용은 20%를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죠? 등급받은 사람들 무슨 수로 이렇게 혜택을 줄까요? 일단은요, 본인 부담금이 재가급여는 15%고요. 시설급여는 20%예요. 나라에서 조세로 20% 대주고요. 나머지는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았던 보험료 60에서 65%로 충당을 한다 이거예요. 국민기초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단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44번 재가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사실 보기 안 봐도 딱 나오죠? 안 됩니다.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절 음식 차리기 등은 요양보호 서비스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게 잘 맞는 답이고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가능합니다. 이건 틀렸죠. 대상자의 병이 다 나으면 만들어준다고 한다. 관리 책임자에게 허락받고 만들어준다고 한다. 원칙상은 안 되지만 특별히 만들어준다고 한다. 현실에서는 사원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국가고시 볼 때는요. 그것은 요양보호 업무 범위가 아니라서요. 명절 음식까지는 만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45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은행에 가서 고액의 돈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기를 일단 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지? 생각을 먼저 하시면서 보기를 보셔야 돼요. 문제를 굉장히 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80문제를 80분 안에 다 풀고 마킹까지 다 하려면요. 한 문제를 3, 40초에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고액의 돈을 인출해달라고 했어. 어떻게 할까? 가족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이 대상자랑 함께 가는 게 좋은데 거동이 불편하다고 했으니까 뭐가 답이 될까요? 동료 요양보호사와 함께 간다. 요양보호사 혼자 가서 인출해온다. 대상자의 가족과 함께 가서 인출한다. 무리는 없죠. 고액의 은행 업무는 본인과 함께 가야 한다고 설득한다.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부탁하는데 설득하면 뭐예요? 그죠? 정중하게 거절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대상자의 가족과 함께 가서 인출한다. 이거 과거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예요. 46번 냉장고에 음식이 상한 것을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 역시 보기 보지 않아도 뭐예요? 허락받고 버린다 이겁니다. 요양보호사 임의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1번 버리고 나서 대상자에게 설명합니까? 아니죠. 2번 먹을 수 있도록 가열해둔다. 이미 상했는데 가열한다고 이게 원상복구 되는 거 아니죠. 3번 상한 부분만 버리고 냉장고에 넣는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국가고시 용어로 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 4. 냉동실에 넣고 얼린다. 이미 상한 거 얼리면 뭐합니까? 5. 대상자에게 알리고 즉시 폐기한다. 정답 5번 되겠어요? 47번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이외에 자주 전화하여 이런저런 푸념을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이거 역시 보기 보지 않아도 답이 뭐예요? 그러시면 제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이해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1번 업무 시간 외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2번 대상자를 이해하며 전화를 받아 끝까지 들어준다. 나 지금 다른 대상자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화를 끝까지 받아주겠어요? 그쵸? 3번 상황을 파악한 후 개인적으로 해결해준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거 없습니다. 4번 이야기를 들어주고 추가 서비스료를 받는다.
5번 서비스 시간 외에는 통화가 어려움을 이해시킨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서비스 나가 있는 그 3시간 또는 4시간 동안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간단한 통화 정도는 가능하지만은 이런저런 푸념을 자꾸 들어주면은 내 일이 힘들어진다. 48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약 사러 가는 길에 아들 운동화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과까지는 사다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답은 뭐예요? 1번 다음에 올 때 운동화를 사다 주겠다고 말한다. 2번 대상자가 직접 관리 책임자에게 요청하게 한다. 3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운동화를 사다 준다. 4번 가족에게 대상자의 약과 아들 운동화를 사오게 한다. 뭐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5번 가족의 물품은 사다 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요양보호 업무는요. 어르신, 대상자 업무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을 설명하면 됩니다. 49번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리 없지 않나요? 2. 치매 대상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보고한다. 4. 서비스 제공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알아서 처치한다. 5. 대상자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마찰을 피하고 요구를 들어준다. 정답은요?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어요. 50번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후 아들과도 사이가 멀어졌어. 친척들한테 말해도 며느리 편만 들어서 속상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속상하셨구나. 이 정도 공감만 해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며 말해준다.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이해를 시킨다.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아들에게 대상자의 마음 상태를 알려준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들어주지만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깊이 개입했다가 또 욕먹어요. 항상 중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51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옳은 것은 1. 관장, 2. 드레싱, 3. 혈압 측정, 4. 비관 삽입, 5. 관절의 구축 예방. 정답은요? 관절의 구축 예방이죠. 혈압 측정 뭐 별것도 아닌데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급에서 합니다. 관절의 구축 예방. 구축이 뭐죠? 근육이 오그라든 상태. 이게 바로 구축입니다. 뇌졸중 환자, 뭐 계속 같은 자세로 있거나 또 누워있는 와상 환자, 퇴행성 관절염 환자, 손가락, 뭐 팔꿈치, 발 이런 데가 굽어요. 화상 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체위 변경을 잘 해줘야 되고요. 관절이 구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두 차례 관절 운동도 해줘야 된다. 또 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준다. 이런 것들이 바로 관절의 구축 예방이고요. 요양보호사가 할 일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흡인, 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관리, 투약을 포함한 귀지 제거 하지 않아요. 경구약, 외용약은 제외한다. 경구약은 뭐예요? 입으로 먹는 게 경구약이에요. 대상자가 고혈압약 먹어, 당뇨약 먹어, 파킨슨약 먹어 이랬을 때 약을 챙겨주는 거 이게 바로 경구약 복용이 된다. 외용약, 약 발라주는 거예요. 연고 발라주고 빨간 약 발라주는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52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야 할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을 고르시오. 도뇨, 흡인, 관장, 욕창관리 하지 않아야 될 거. 의료행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도뇨, 흡인, 관장, 욕창관리 다 의료행위예요. 그쵸? 가나다라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약 먹이는 거, 또 약 발라주는 것은 가능하다. 투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약을 지어주거나 쓴다. 의사가 약 지어주는 거, 처방전 주는 거 투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약사가 약 지어주는 거 투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투약을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경구약이라든지 외용약을 투약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먹이기만 하고 발라만 주는 건 괜찮다. 약을 지어주는 게 안 된다 이거예요. 질병을 회복시키거나 또 예방하는 목적으로 약물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투약이라고 합니다. 53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수행 역할로 옳은 것은 편마비 환자가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지지를 하였더니 환자 스스로 식사와 옷 입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 뭘까요? 동기를 유발해 주는 거죠. 동기 유발자.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해준다. 대상자 스스로 신체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이게 바로 동기 유발자예요. 발휘한다, 지지한다. 54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뭐죠? 동기 유발자예요. 발휘한다, 지지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요. 동기 유발이 되겠습니다. 55번 다음 사례에서 실생활 노인의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박씨 할머니가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왔다. 요양보호사 어르신 오늘 진료를 늦게까지 했나봐요. 식사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찬밥을 드셔야겠어요. 아유 밥도 차가운데 국이라도 좀 따뜻하게 데워주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권리에 지금 위배되는 거죠?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요거 그냥 딱 아셔야 돼요. 찬밥 먹으려니까 불편하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아우, 찬밥 먹으려니까 불편하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6번.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뭘까요?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학대받는 노인, 소외받는 노인, 차별받는 대상자의 편을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지켜주는 것은 옹호자예요. 아까 발의한 건 뭐였었죠? 발의하고 지지하는 것은 동기 유발자였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고 또 지지해주는 건 역시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한다. 이런 게 다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아, 요양보호사가 내 편이구나. 이게 바로 옹호자의 역할이 되겠죠? 57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엉덩이의 통증을 호소하며 며칠 동안 누워있는데 아들은 병원에 모시고 갈 생각을 않고 방 안에 방치하였다. 이거 뭐죠? 방임이죠. 그죠? 방임은요. 일단 노인이 집 안에 있습니다. 그쵸? 유기는요. 노인이 집 밖에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하면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합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료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았다. 지금 노인이 다쳤는데 넘어졌는데도 어디 있어요? 방 안에 그냥 두었어요. 방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제공하지 않았죠? 그냥 생활 관련 업무를 다 방치해버렸죠? 이거는 방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58번. 다음 노인학대 유형은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 시어머니께 에이, 꼴 보기도 싫은데 빨리 방이나 들어가지 왜 거기 앉아있는 거야? 죽치고 앉아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요. 소리를 질렀다. 이거 뭐죠? 정서적인 학대죠. 말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죠?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게 바로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노인을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설로 보내버릴 거야, 내쫓아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거 정서적인 학대이다. 59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가족의 의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3.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4. 근무 중 발생한 사고는 가족에게 먼저 알린다. 5.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가 되겠어요. 대상자 가족의 의견에 따라 제공하는 게 아니죠. 대상자 본인이 가장 중요해요.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하면 안 되죠. 비밀 유지해야 된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는요. 시설장에게 먼저 알려야 돼요.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절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중요하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지속적으로 지식을 습득한다.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의 의견을 물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가 집에 없다면 메모를 남기고 가지 방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 유지를 한다. 대상자의 의견을 묻고 시행한다.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서비스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60번. 다음에서 파악되는 노인학대 유형으로 옳은 것은 의료처치 또는 약 복용 등의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노인 스스로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스스로 하는 것은 뭐죠? 자기 스스로예요. 셀프죠. 자기 스스로 스스로를 방임하는 게 바로 자기 방임이 되겠습니다. 61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한다. 2.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위해 일회용 제품을 사용한다. 3. 대상자가 없어도 방에 들어가서 요양보호사의 할 일을 하고 나온다. 4. 서비스 우선순위를 요양보호사가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5. 대상자의 욕구보다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중시한다. 정답은요? 1번.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한다. 이게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방법이죠. 요양보호사 편의를 위해서 일회용 제품 사용하나요? 일회용품 사용은 가급적 자제했어요.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3. 대상자가 없어도 방에 들어가서 요양보호사의 할 일을 하고 나와요.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메모를 남기고 온다 했어요. 4. 서비스 우선순위를 요양보호사가 주관적으로 결정하나요? 대상자 위주로 우선순위를 짜고요. 확실하지 않으면 보고합니다. 5. 대상자의 욕구보다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중시한다. 항상 대상자의 편의를 중시한다고 했어요. 62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올바른 것은 1.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구매를 알선한다. 2. 대상자의 요구 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한다. 3.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한다. 4. 방문 일정 변경 시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5. 대상자의 권리보다는 시설의 운영 규칙을 우선시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방문 일정이 변경됐다고 하면은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겠죠. 대상자에게는 복지용구 구매를 알선하지 않고 정보만 제공한다고 했어요. 대상자가 요구했어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하는 게 아니라 보고해야겠죠.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센터에 의뢰해야겠죠. 우리 기관장님에게 보고합니다. 5. 대상자의 권리보다는이 아니에요. 항상 대상자의 권리가 우선시된다. 63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같은 종교를 믿으면 더욱 친밀하게 대한다. 2. 방문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당일 대상자에게 알린다. 3. 서비스 중 급한 용무는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녀온다. 4.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5. 대상자에게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입을 권유한다. 정답 딱 나오죠? 4번입니다. 대상자와 같은 종교 이런 거 아니죠? 당일에 알리면 어떻게 해야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해야겠죠? 대상자에게는 복지용구 대여나 구입을 권유하지 않고 정보만 제공합니다. 64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인 태도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등급 판정을 받도록 유도한다. 2.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구매를 알선한다. 3. 방문 일정 변경 시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4.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5.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한다. 정답 뭐죠? 방문 일정이 변경되었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라. 이게 바로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등급 판정 유도하지 않죠?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구매에 알선 안 하고 정보만 제공합니다. 등급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우리 기관에 의뢰해야겠죠? 65번 요양보호 업무 중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으면 상식선에서 판단한다. 2. 서비스 계획 수립 시 대상자의 요구는 배제한다. 3.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기록한다. 4.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 내용은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 5. 대상자가 학대받고 있다고 의심되면 동료와 의논하여 해결한다. 정답이요.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게 좋은 방법이죠. 서비스 내용이나 방법이 확실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안 되고 센터에 도움을 청해야겠어요. 보고해야겠죠?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요. 서비스 계획 수립 시 대상자의 요구를 가장 우선시한다.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 내용은 따로 기록하지 않나요?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는 항상 정확하게 기록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상자가 학대받는다고 의심되면 어떻게 해요? 동료와 의논하지 않고 항상 보고하거나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66번 법적, 윤리적 태도를 위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등급 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2번 서비스 제공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3번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는 중요한 내용만 기록한다. 4번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동료와 상의하여 해결한다. 5번 사고 발생 시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발설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서비스 제공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무리가 없어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이 대상자의 무슨 인적사항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기록이 있는데 저는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고 발설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위급하거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 대상자의 병력을 말해야 되겠죠. 만약에 대상자가 당뇨 환자였어요. 저혈당으로 쓰러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환자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고 119 왔는데 당뇨였다는 거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협심증이어서 평소에 니트로글리세린 드셨어요. 이런 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67번 대상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은 경우 대처법은 이거 불법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치 여러분? 1. 형편이 어려우면 요양보호사가 대신 납부한다. 2. 불법임을 설명하고 안 된다고 말한다. 이게 가장 적합합니다. 별도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수수료를 받고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소개해준다. 항상 원칙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불법이에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8번 시설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가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경우 대처 방법은 대상자 본인의 가슴을 움켜쥐는 줄 알았더니 요양보호사 가슴을 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죠. 1. 화를 내며 목욕을 중단한다. 2. 시설장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대상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알리지 않는다. 치밀어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하며 넘어간다. 정답은요? 대상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이게 가장 적합한 거예요.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내지 않는다고 했어요. 치밀어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간다? 우리는 보살입니까? 아니죠. 69번 요양보호사가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보호하는 자세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여보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무릎을 굽히면서 일어나고 허리는 꼿꼿이 편다. 이거 기억하면서 이런 문제 푸셔야 됩니다. 1번 무릎을 펴고 무게중심을 높인다. 2번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좁힌다. 3. 물건을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에 들어 올린다. 4.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려 방향을 전환한다. 5.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 올린다. 정답 뭐죠? 물건을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해서 들어 올린다.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굽히라고 했어요. 허리는 꼿꼿이 펴고 무릎만 굽히라고 했어요.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특히나 가슴에서 허리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힘을 적게 들이면서도 잘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릎은 펴는 게 아니라 굽혀라. 무게중심은 낮춰라. 몸의 무게중심은 낮췄다. 맞았죠. 지지면은 넓힌다.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발을 종종 발을 돌립니다.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허리는 구부리고 들어 올린다. 허리는 펴는 거예요. 항상 허리는 펴라. 무릎만 구부려라.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여보입니다. 무릎만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70번 대상자의 보호자가 사용했던 기저귀의 재사용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그러면은 이 어르신한테 안 좋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사용의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보나마나 요게 답 아니겠습니까? 그쵸? 소변을 본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세균이 있거나 습할 수 있어요. 다른 가족에게 확인한 후 요구를 들어준다. 옳지 않은 일이라 응대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의 사비로 기저귀를 구매하여 사용한다. 정답은요? 이건 해로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저귀 재사용 요청 시 또는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 요청 시 대상자의 건강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71번 요양보호사가 오메가맴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실행한 후 겨드랑이에 물집이 생기고 가려움이 있을 때 치료 방법은? 뭐예요? 동시에 치료한다. 이게 세 글자가 중요합니다. 1번 24시간 내에 예방접종을 한다. 2번 얼굴을 포함한 전신에 옴 치료 연고를 바른다. 3. 엑스레이를 찍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4. 자연 치유 등으로 그냥 놔둔다. 5. 요양보호사 동거하는 가족까지 동시에 치료를 받는다. 요게 답입니다. 옴 연고는 얼굴까지는 안 발랐었죠. 목까지만 발랐었죠. 동시에 치료한다. 요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옴 찐득이는요. 더운 기온에서 움직임이 활발하다. 야간에 가렵다. 대상자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있건 없건 동시에 다 치료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72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동작을 빠르게 한다. 2. 같은 동작을 2, 3회 반복한다. 3.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한다. 4.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5. 동작과 동작 사이를 쉬지 않고 계속한다. 정답은요. 유지하면은 10에서 15초라는 거죠. 근골격계 질환 정말 국가고시에 많이 나와요. 유지는 10에서 15초인데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정도 쉰다. 5에서 10이라는 숫자가 두 가지가 반복되고요. 유지만 조금 길다. 10에서 15초라는 거죠. 우리가 요양보호사 일 나갔는데 근골격계 질환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쉬어야 돼요. 그리고 냉찜질이 좋다. 그리고 압박붕대 좋고 웬만하면 아프면 다리든 팔이든 올리고 있어라. 아픈 부위를 조금 고정시켜줘라. 그리고 약물이나 물리치료를 받아야겠어요. 73번 요양보호사가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사정이 어려운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3. 사고 발생 시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4. 대상자가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팁을 받지 않는다. 5. 요양보호사가 임의대로 날짜를 변경한다. 정답은요?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팁을 받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저희 아빠도 지금 주야간 센터를 다니고 계시거든요. 근데 항상 현금을 20만 원씩 찾아서 여기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다니는 노인들이 다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팁을 준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팁을 안 주면 왕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양보호사로 어디서 나가던 그 어르신들이 주는 게 고마워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노인은 약간 심신이 미약해요. 그래갖고 누군가 나한테 잘해주면 뭔가 댓글을 줘야 될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팁을 그렇게 주는데 그걸 받으니까 거기 주야간센터에 팁으로만 한 달에 20만 원씩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름아름 다 이렇게 주고 있더라. 오죽하면은 마음만 받겠어요 하고 사양하라고 이렇게 배우지만 현실에서는 고맙습니다 하고 다 받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노인들이 처음에는 한두 번은 주고 싶지만 나중에는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주게 돼서 사실 주야간 그 비용 자체가 이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팁만으로 이 이상을 쓰시더라고요. 74번 시설에서 동료 요양보호사가 무의식 상태인 대상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신고해야 되겠죠. 보고하거나요. 그죠?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주의를 준다.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호자에게 알린다, 난리 나겠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일단 우리의 상사에게 즉시 보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5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대상자의 상태를 이해시킨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보고를 먼저 하세요. 75번 시설에서 대상자가 넘어져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1.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2.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연락한다. 3.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침대로 옮긴 후 안정을 시킨다. 5. 병원으로 이송시킨다. 정답이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입니다. 병원으로 이송시킨다도 틀린 건 아니에요. 대상자가 넘어져서 쓰러졌을 때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은 119 부르고 보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우리는 센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장에게 보고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병원으로 이송을 그 다음에 시키겠죠. 76번 대상자가 수고했다며 돈 봉투를 주려고 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어르신 마음만 받을게요. 돈은 주시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계속 요양보호사님들한테 용돈을 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 조금 그랬어요. 아, 돈은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제발 이렇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저를 어떻게 보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 고마워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제가 갖고 있다가 다음에 음료수 사다 드릴게요.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일단 받지를 말아야 돼요. 마침 시설에 부족한 물건이 있었는데 이걸로 살게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다음날 대상자에게 돌려준다. 이런 행동은 하지 말고 마음은 받을게요. 괜찮아요 어르신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우리가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거절했으면 합니다. 77번 요양보호사가 자기관리를 위해 스트레칭을 할 때 주의사항 1. 동작을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한다. 2. 스트레칭된 자세로 30초 이상 유지한다. 3.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4.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한다. 5. 한꺼번에 몰아서 호흡한다. 답 딱 나오죠? 정답은요.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동작은요. 빠르고 강한 게 아니라 무조건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해야겠죠. 스트레칭된 자세로 유지는 10에서 15초라고 했어요. 통증을 느끼면 안 된다. 천천히 쉬면서 해야 된다. 78번 중증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서 서 있는 채 대변을 보았다. 대상자의 딸이 아유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걱정이에요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아유 그러게나 말이에요. 이건 공감인데 이거는 치매의 일상적인 어떤 단계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게 좋은 대처라는 거예요. 1.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2. 좋아질 거라고 안심시킨다. 3. 치매의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자녀에게 설명한다. 4. 대상자를 씻기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5. 재가 서비스가 어려우므로 시설 입수하셔야겠어요. 이렇게 권유한다. 뭐예요? 정답은요? 3번. 치매의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자녀에게 설명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사실 이것도 저는 그렇게 완벽한 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걱정이에요. 그러게나 말해요. 속상하시죠? 그런데 치매는요 단계가 있어요. 어머니만 이러신 게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이런 증상을 겪으시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증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시설장에게 보고하는 건 아니고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좋아지실 거예요. 안심시키나요? 사실 더 나빠지면 나빠지고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지 더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대상자를 씻긴 후 기저귀를 채워준다. 기저귀는 최후에 보루라고 했습니다. 와상 대상자가 아닌 이상은 굳이 기저귀를 채우지 않는다. 재가 서비스가 어려우므로 시설 입수를 권유한다. 나 지금 요양보호 나갔는데 방문 요양 나갔는데 요양원 가셔야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내가 판단해서 말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79번 옴에 감염된 대상자를 돌볼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항상 옴하면은 동시에 치료한다. 이게 중요했었는데 그걸 물어보는 문제인가 한번 보자고요. 1. 마스크를 착용한다. 2. 얼굴과 정신에 연고를 바른다. 3.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이건 노로바이러스 아닙니까? 4. 네일 및 침구류를 세탁 후 바로 사용한다. 5.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을 쬐거나 다리미로 다린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세탁이 어렵다고 하면은 햇빛을 쬐거나 다리미로 이렇게 지져주는 거예요. 옴은 마스크 써도 소용없습니다. 연고는 얼굴에는 안 발랐다는 거, 밤에 이제 전신에 바르고 아침에 샤워했죠.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중단하는 것은 노로바이러스였어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은 그 손으로 요리를 만들면 그 요리를 먹은 사람도 노로바이러스가 걸리기 때문에 다 나았다 하더라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네일 및 침구류를 세탁 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옴이 72시간까지 살아남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써야 된다 이거죠. 80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독감이 걸린 대상자는 즉시 서비스를 중단한다. 보호장구 착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2. 장염에 감염된 경우 손을 잘 씻고 음식을 조리한다. 3.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예방접종을 한다. 4. 결핵균에 감염된 대상자는 보호장구를 착용 후 돌본다. 5. 옴벌레에 감염된 대상자만 치료를 받는다. 정답은요. 결핵균에 감염된 대상자는 보호장구를 착용 후 돌본다. N95 마스크, 또 마스크, 장갑,
기본이고요. 가운까지 착용하고 돌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핵균에 감염돼도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돌보래요. 하지만 안 되는 거? 풍진, 수두 대상자, 임신한 요양보호사라고 한다면 풍진이나 수두 대상자한테 옮으면 아기가 선천성 기형아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독감에 걸린 대상자 즉시 서비스 중단할 필요 뭐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된다.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예방접종을 했나요? 10, 11, 12월에 독감 접종을 하는 거죠. 인플루엔자 접종을 10, 11, 12월에 받는다. 옴은요? 이 대상자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접촉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치료한다 이거였어요. 결핵 대상자가 접촉했어요. 요양보호사는 감염 여부를 위해 검사를 한다.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말이 바뀌어가면서 국가고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변형된 기출 지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다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결핵은 호흡기 질환이에요. 물건은 같이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 결핵균은 햇볕에 약해서 직사광선을 쪼이면 몇 분 있다가 죽는다.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는 반드시 따로 처리한다. 격리 폐기물 통에 버린다. 또 독감은요. 1년에 한 번 예방접종을 맞습니다. 1년마다 맞죠?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렸다고 한다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이것도 최근 국시에 나왔어요. 노로바이러스, 오염된 음식을 먹고 걸렸다. 증상이 회복돼도 2, 3일 있다가 요양보호 업무를 해라 이거예요. 옴, 동시에 치료한다. 증상이 있거나 말거나 동시에 치료한다. 이게 바로 옴이에요. 수두나 풍진의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누가? 임신한 요양보호사가요. 아시겠죠? 감염성 질환은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접촉을 해야 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2, 3일 후고요. 독감이 걸렸다고 하면은 7일은 쉬어야 돼요. 이때 또 옮길 수 있으니까요. 어떤 영상을 마지막에 봐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그 영상 제목을 보고 필요한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저 같으면 최근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영상이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퀄리티가 가장 좋은 영상이 아니겠어요?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